일반 사람한테는 미지의 곳이에요, 장소. 맞아요. 완전 신기하게 생긴 동식물이 있고. 아마존은 지구 열대우림의 약 60%를 차지하는 거대한 숲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거대한 열대우림의 나무들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남미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강수량과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보래 씨, 줄리안 씨, 인류한테 아마존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 아마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 아마존에는 약 300만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매년 수백 종의 생물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되고 있대요, 또? 네, 계속 매일매일 발견되고 게다가 열대 식물이 다양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항암 치료에 관련된 식물들이 아마존의 70%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또 다 뜯어가겠네. 근데 생물 다양성 말고도 사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네네. 엄청 심각해지고 너무 있잖아요. 위험해. 근데 아마존 아무래도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수천 톤들의 이제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것도 타게 된다면 갑자기 막연한 양의 이산화탄소 대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기후가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니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근데 돼요. 아마존에 불 나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렇죠. 일단 벌목부터 안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마존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마존 전체의 20%, 대한민국 영토의 약 14배 가량에 해당하는 숲이 파괴되어 없어졌습니다. 아, 심각하다. 네, 그렇다면 인류의 생명줄이었던 아마존은 언제부터 위기의 땅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네, 아마존은 브라질을 포함해서 총 9개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진짜 크다. 이 중 브라질이 아마존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페루가 13%, 콜롬비아가 10%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몇 배 정도 클까요? 아마존 몇십 배 되지 않을까요? 100배는 50배? 네, 정확합니다. 무려 50배입니다. 네. 오. 아마존은 총 5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이는 유럽 전체 면적보다 넓고 미국 면적의 절반 정도에 이릅니다. 와. 그런데 아마존은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열대우림 한가운데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 강은 전 세계 어떤 강보다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당 약 20에서 22만 톤의 물을 대서양으로 흘려보내는데 그 양이 하루에 잠실 운동장 20만 개를 물로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길이 또한 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때문에 아마존 강은 지구상의 가장 큰 강으로도 꼽힙니다. 남아메리카 어딘가 황금으로 가득 찬 전설 속 도시 엘도라도가 있다는 소문이 스페인 전역에 퍼지게 된 겁니다. 또라도. 엘도라도는 황금으로 가득 차서 상상도 못할 부를 지닌 도시로 알려졌는데 스페인의 많은 이들이 실제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줄리안 씨, 스페인이 엘도라도가 실존했다고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1537년도에 이제 정복자들이 이 콜롬비아 중부 쪽에 있던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있었을 때 거기 있던 원주민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 들었던 거예요. 부족의 족장이 이제 즉위할 때 금가루로 온몸을 덮였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 금가루를 이제 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유럽인들의 상상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림이긴 한데 여기는 금 얼마나 많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금을 사용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설로 이어지게 되고 엘도라도라는 단어를 그 도시에 붙이게 됐던 거예요. 황금가루는 몸에 부어서 뭐해? 황금가루보다 옷을 좀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스페인은 황금을 향한 탐욕으로 1541년 12월 병사 220명을 이끌고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황금을 찾아 나선 이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남아메리카 서쪽의 열대 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이들의 눈앞에는 빽빽한 수풀과 끝없이 이어진 밀림뿐이었습니다. 육로 탐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웠겠네요. 당시 그곳은 유럽인들에게 지도조차 없는 완전한 미지의 와, 땅이었거든요. 진짜 그랬겠다. 그냥 강줄기를 더듬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겁도 없어. 진짜. 그렇게 강을 따라 탐사가 이어지던 1542년 6월 스페인 원정대 앞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일까요? 원주민들. 네, 맞습니다. 바로 여성 원주민 전사들이었습니다. 이건 16세기 유럽인들이 그린 여성 원주민 전사들의 상상도입니다. 활을 엄청 쓰고 창이랑. 맞죠. 사람을 걸어놓고 화살을 쏘고 있네요. 잔인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좀 사람을 묶어놓고. 스페인 원정대는 이 여성 원주민들 전사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인디오 남자들 앞에서 대장으로 싸우는 여자들 12명을 두 눈으로 보았다. 이 여자들은 혈색이 매우 하얗고 키가 크며 머리를 길게 따 감아 올렸다. 그들은 매우 힘이 넘치고 은밀한 부위만 가린 채 발가벗었으며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인디오 남자 10명을 합친 것처럼 싸웠다. 무서울 것 같아. 공격할 것 같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실제로 만나면 포스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들은 전투의 선두에 서서 남성 원주민 전사들을 지휘했습니다. 와. 심지어 그들이 쏜 화살은 배의 외벽을 뚫을 만큼 강력했다고 합니다. 진짜 강인한 여성들이었네요. 이때 전투를 지켜본 스페인 원정대의 한 인물이 여성 원주민 전사들을 보자마자 떠올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여성 집단 아마존족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마존족은 남자 없이 여자가 지배하는 전사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활을 더 잘 쏘게 하기 위해서 한쪽 가슴을 잘랐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가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처음 알았다. 스페인 원정대는 이런 전설과 닮은 여성 원주민 전사들과의 만남 이후 탐사 기록에는 우리는 아마존들의 훌륭한 영토와 지배권에 들어섰다라고 남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거였네요. 이후에도 원정대는 강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서 탐사를 이어갔습니다. 스페인 원정대는 8개월 동안 강을 따라 이동한 끝에 지금의 브라질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와,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야, 가로질렀네요. 완전. 대단하다. 참 지도도 없이. 하지만 스페인 원정대는 그렇게 찾아 헤매던 황금의 흔적을 끝내 발견하지는 못하였죠. 헛고생했네. 그럼에도 이 항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마존의 존재가 유럽에 처음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유럽 지도에는 아마존이란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스페인은 이후에도 황금의 도시를 찾기 위해 아마존 탐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마존을 노리는 또 다른 열강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은 아니겠지? 스페인이면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국? 네, 그렇습니다. 포르투갈.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교수님, 포르투갈은 또 왜 아마존을 노린 거예요? 포르투갈은 당시 스페인과 남아메리카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아마존은 좀 애매한 지역이었죠. 때문에 아마존 지역에 먼저 도착한 후 요새를 세우면 사실상 그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637년 포르투갈도 대서양을 건너 아마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규모 탐험을 이행합니다. 스페인보다는 한 발 늦었네요. 전력을 쏟아부어서 아마존을 반드시 손에 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스페인 원정대는 배 한 척과 병사 220명으로 시작했지만 포르투갈은 무려 배 47척과 약 1,200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규모 완전 어마어마하네. 대규모네. 포르투갈은 좀 더 본격적으로 탐험대를 보냈네요. 그렇죠. 이후 포르투갈은 아마존 강을 따라가면서 곳곳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 원정대의 선교사가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1641년 아마존 강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무려 150개가 넘는 부족에 대한 관찰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의 생활 모습과 고유한 전통이 소개되어 있죠. 예를 들어 원주민들은 모두 벌거벗고 살아가며 동물의 뼈로 탁자, 판자, 의자 같은 생활 도구를 만든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로 유럽인들은 아마존이라는 미지의 세계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회와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아마존, 특히 원주민들의 문화에 대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 환영식? 환영식. 바로 신체를 의도적으로 변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마존 원주민 중 캄베바족은 일부러 고유한 신체의 특징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존? 뭐야? 머리 모양이 어때 보이나요? 일부러 저를 깎은 거예요, 머리를? 눌려져 있는데요? 에? 어떻게 한 건데요? 그럼 어떻게 머리 형태를 바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들은 곧바로 머리를 틀에 눕혀 고정시킨다. 작은 판으로 이마를 누르고 커다란 판으로는 뒤통수를 눌러 머리를 평평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결국 이마와 두개골이 손바닥처럼 납작해지고 사람의 머리라기보다는 성직자의 모자를 닮은 모양이 된다. 왜 그러는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고요? 왜 그랬어요? 네, 학자들은 아마존 부족들이 몸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곧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신체 변형은 부족 대대로 이어져 온 문화로 부족의 역사와 소속감을 몸에 새기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신체 변형은 때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아마존 전사 부족 마체스족은 제규어처럼 강한 힘을 갖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신체를 변형했을까요? 제규어? 마체스족. 강한 힘. 아, 정답. 네, 줄리안 씨. 뭔가 제기어의 색깔처럼 몸에다가 문신이라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제기어도 색깔 딱 하면 줄리안 하니까. 씨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전혀. 흑표범. 정답. 네, 혜성 씨. 제규어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거든요. 엄청 큰 송곳니 같은 거를 깎아가지고 심었어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아니 난 정답. 네, 지원 씨. 제규어의 수염을 답니다. 어? 수영? 지원 씨 정답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수염을? 맞췄어요? 수영 뭐예요? 여기 뭐 붙여? 아니 난 나루토 생각했거든. 나루토 여기 고양이처럼. 그러네요. 진짜 제규어 같긴 하다. 불편해 보이는데요. 아, 이게 뼈면 진짜 불편하겠어요, 이거. 아까 가시처럼 터졌네. 요즘 이게 아마존에는 뭐 다른 야생 동물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체스 부족은 왜 굳이 이 제규어의 수염을 흉내낸 거죠? 그 지역에 제규어들이 많나? 그 이유는 제규어가 아마존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긴. 제규어가. 가장 간혹한 사람. 포르투갈이 아마존을 탐사하는 시절 아마존 남부를 지배하던 무시무시한 전사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문두루크족입니다. 문두루. 한 유럽인 선교사는 이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이는 극도로 잔인한 이교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문두루크족을 묘사하는 그림을 보면 강렬한 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 머리 위에. 죽인 사람을 매대고 다니는 모습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문두루크족은 적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적의 목을 자른 뒤 얼굴 구멍에 솜과 송진을 채워 미라처럼 만들고 그걸 막대기에 꽂아서 다니거나 오두막 문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적의 머리를 가져와야만 진짜 전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사의 지위와 용맹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거죠. 그들의 세계관에서 죽은 적의 영혼이 복수하러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령을 봉인함으로써 죽은 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눈과 입을 꿰매고 머리를 수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죽었는데 저를 저렇게 박제하면 더 열받아서 더 복수하고 싶어요. 진짜 죽어서도 저주하고 다시는 똑같은 걸 상황을 만들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 무서울 어우, 것 같아. 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죽은 적의 힘이
또 자신에게 흡수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이건 의심이네. 전사의 명예, 권위를 높여주는 승리의 상징이었던 거죠. 아우 지금 너무 근데 상상 이상이야 잔인함이. 이처럼 아마존에서 전사의 용기와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 사진 속 이 장면은 아마존의 한 부족이 성인으로 인정받고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한 통과 의례를 치르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통과 의례를 하는 걸까요? 아 또 어떤 잔인한 걸까? 지금 양쪽에 뭐가 껴 있잖아요. 껴있는 거예요? 아 손에 낀 거다. 손에 낀 건가? 손에 꼈다고요? 손에 네, 꼈어요? 손에 꼈네 양손에. 정답? 네, 정부르 씨.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양쪽 그 주머니 같은 곳에 굉장히 끔찍한 곤충을 넣어놓고 손에 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오. Fear Factor 게임 같은 것처럼. 고통을 참는 거죠. 아, 뭔가 이렇게 고통을 참는다. 물수 있는 곤충이요? 네, 정부르 씨, 그 곤충이 뭘까요? 아, 뭐가 좋아할 거. 정답. 아 저 아직 하고 아닙니다. 계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계세요 아직. 네. 죄송합니다. 새치기 할 뻔했네요. 네, 저. 네. 저 개미? 정부르 씨, 정답입니다. 아, 근데 개미로 했으면 안 됐죠. 모기로 했어야죠. 모기 계속 무는 거야. 아, 못 끌게 넣는 거야? 예, 못 끌게 계속 모기. 아, 그거 진짜 못 버티네. 고통스럽겠다. 계속 물려요. 그래서 팔이. 아, 네, 바로 도깨미를 넣은 장갑에 손을 넣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왜 그래? 성인이 되고 비로소 전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근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증명이겠죠. 나 그만큼 강력하다. 오, 아마존에는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마존 식물도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식물 세계에서 누구보다 깊이 발을 들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20세기 식물 탐사의 전설, 리처드 에번스 슐체스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슐체스는 아마존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 1941년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 무려 12년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식물은 총 2만 4천 종이 넘고 그중 약 300종은 과학계에 처음 보고된 신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슐체스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건 원주민들이 사냥에 쓰는 식물이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동무기인 쿠라레에 쓰이는 식물들입니다. 독성이 있나 보다. 독초인가 봐. 독화살을 맞는 동물은 근육이 마비돼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심하면 호흡까지 멈춰서 질식사하기도 합니다. 슐체스는 치명적인 쿠라레 독이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지 직접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리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쿠라레에 쓰인 식물의 독성분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고 나중에 외과 수술을 할 때 쓰는 근육이완제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외에도 슐체스는 현대 약으로 쓰이는 식물들을 여러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취한 뱀이라는 뜻을 가진 보라체라 쿨레브라입니다. 취한 뱀? 네. 원주민들은 이 식물로 만든 약을 상처나 뱀에 물린 부위에 발랐는데 그러면 통증이 사라지고 독이 퍼지는 걸 막아줬다고 합니다. 또 환각, 진정작용과 같은 정신적 효과를 함께 일으키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도 심리치료와 정신과 약물 연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